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오늘부터 하루 3시간씩 휴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언론들은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어제 알레포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휴전 시작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났음에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군 측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휴전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에 러시아는 전투기 공습을 강화하고 시리아 정부군도 알레포 라무사 지구로 진격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알레포에 통폭탄이 투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탄에 염소가스가 들어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폭발이 일어난 뒤 숨쉬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유엔은 알레포에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주당 24시간에서 48시간의 휴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크림반도에서 평화가 아닌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폭력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려는 시도는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사회 기반 시설과 시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우크라이나군과 정보당국이 지난 주말 크림반도에 가하려던 테러 공격을 저지했다며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보낸 단체와의 충돌 과정에서 정보요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크림반도에 테러를 가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새로 발사한 위성은 중국의 해양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과학기술산업청을 인용해 중국이 어제 발사한 인공위성 가오펜 3호는 우주에서 지상 1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촬영이 가능한 레이더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활동은 지난달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남동부 지역에 어제 쿠르드 반군이 벌인 것으로 보이는 2건의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터키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쿠르드 노동자당 반군들은 마르딘주 키질테페 마을의 한 도로에 폭탄을 터뜨려 3명을 살해하고 25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같은 시각 디야르바키르의 역사 유적지 인근에서는 경찰을 겨냥한 차량 폭탄 테러로 민간인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쿠르드 노동자당은 앞서 이라크 접경 지역에서도 터키군 병사 4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리비아 친정부군은 시르테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본부 건물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르테는 사망한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의 고향으로 ISIL이 본부로 사용하던 건물은 시르테의 상징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ISIL이 시르테를 장악한 뒤 회의나 종교 강의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 통합정부군은 최근 ISIL로부터 시르테를 탈환하기 위해 치열한 지상전을 벌여왔습니다. 미국도 통합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르테에서 ISIL을 몰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닷새째인 어제 미국은 수영 종목에서 2개의 메달을 추가하면서 종합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KT 레데키 선수는 어제 열린 여자 800m 자유형 개영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이번 대회 금메달 3관왕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남자 100m 자유형 종목에 출전한 미국의 나단 에드리안 선수는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또 수영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 선수는 200m 개인 혼영 결승에 올라 오늘 경기에서 2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의 제임스 시링 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 간에 이루어지는 순수한 한국 방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주민들을 사형과 고문 등으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열악한 종교 자유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When a government denies religious liberty, it turns citizens who have done nothing wrong into criminals.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의 제임스 시링 청장은 주한미군에 배치될 예정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순수한 한국 방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레이더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포대 배치를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업무를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미사일 방어청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이 아닌 순수하게 한국 방어만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링 청장은 11일 한국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순수하게 미한 동맹 간의 사안으로 미국 전투사령부가 사용하는 범세계적 미사일 방어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링 청장은 이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험성 논란에 대해 인체는 물론 주변 환경과 공기, 토양, 동식물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운용되는 레이더의 경우 10여 년간 인근 주민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링 청장은 안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꼼꼼하게 준비해 포대 배치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링 청장은 또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와 관련해 조기 경보용 레이더의 사거리는 1000km 이상이지만 한반도에 배치될 종말 모드 레이더는 그보다 사거리가 짧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링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1000km 이상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내세우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시링 청장은 또 사드의 북한 미사일 요격 명중률과 관련해 미 국방부의 운영시험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 요격 성공률을 보였으며 시험이 실시된 13차례 모두 성공적으로 표적을 요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링 청장은 특히 북한이 지난 19일처럼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사거리를 줄일 경우 사드로 요격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드는 광범위한 종류의 궤도에 대응하는 체계이고 10년간 레이더를 이용한 요격 시험이 충분히 진행된 만큼 운용 능력이 충분히 발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링 청장은 다만 북한의 무수단과 같은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중거리 미사일 요격 시험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시험은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링 청장의 전격적인 이번 한국 방문은 경북 성주 지역에 대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내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루어져 미국 정부에서도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시링 청장의 한국 방문이 한국과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내 분위기도 있지만 중국의 반대 여론을 조금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봐요. 계속해서 저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보복성 행태를 조금씩 보이고는 있는데 미국의 국력이 지금 상당히 살아난 상태에서 한중 관계를 해치는 실질적인 보복은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미국이 이번에 방문한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에 앞서 시링 청장은 11일 오전 한국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합참 고위 인사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미한 미사일 방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시링 청장이 사드 배치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시린제독의 아태 지역 방문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배치할 사드의 안전성과 기술적 정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미가 공감을 해서 한국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시링청장은 아울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령관과도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미한 동맹의 결심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시링청장의 이번 한국 방문이 태평양 사령부 산하 작전 지역에 대한 정례 순방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미국 미사일 방어청을 지휘하고 있는 시링청장은 일본을 거쳐 지난 10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11일 오후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드의 한국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악관은 이 문제를 검토한 뒤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 개설된 사드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선 건 한반도 시간으로 10일입니다. 마감일을 나흘 앞두고 목표치인 10만 명 서명을 넘어 이날 오후 11시 30분 현재 10만 3,129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백악관은 이 청원에 대한 관련 정책 전문가의 공식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정부의 답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더피플은 30일 안에 서명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청원에 한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사회와 정치인들의 여론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사드 시스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5일 게시된 청원은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한국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이 시스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와 추가적인 안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미 대량 살상 무기로 중무장된 이 지역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현 시점은 협상을 추진하면서 한 발 물러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하고 이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위더피플에는 미국 내 세워진 일본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10만여 명이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이에 대해 각 지방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공식 답변을 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국제사회 전체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는 쉽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총의를 무시하고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언론 성명이 중국 측 이견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 자체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데는 이사국들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면서 안보리의 무대응이 길어질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열악한 종교 자유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사형과 고문 등으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는 10일 발표한 2015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거의 모든 종교 활동을 사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으로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8에서 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 가운데는 종교적 이유로 체포된 이들이 포함돼 있으며 외딴 지역에 있는 끔찍한 환경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 종교와 인권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체포나 구타, 고문, 사형을 당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당국이 지정한 공식 종교활동 범위를 벗어나 기도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정치범 수용소 수감 등 가혹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종교 자유를 부인할 경우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경멸, 절망, 소외를 일으키는 긴장을 촉발시킨다고 말했습니다. When a government denies religious liberty, it turns citizens who have done nothing wrong into criminals, igniting tension that breeds contempt, hopelessnes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종교별 신도 규모를 천도교 15,000명, 기독교 12,000명, 불교 10,000명, 가톨릭 800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유엔은 실제로는 북한에 20에서 40만 명가량의 기독교 신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추산치도 소개했습니다. 반면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 구상화는 국가이념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전국에 주체사상연구소가 10만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교회를 5개로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 포함된 봉수교회, 칠골교회 외에 제1교회를 추가했고 그 밖에 장충성당, 성삼위일체 러시아 성당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종교기관이 외부 선전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주민들의 출입도 엄격히 제한된다는 한국통일연구원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일반 주민들은 이들 교회를 외국인 대상 관광 장소쯤으로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가 북한에서 억류돼 반국가 종교활동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종교활동에 연관된 다른 외국인들 역시 추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토마스 오헤하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이 북한 당국자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임기를 공식 시작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10일 VOA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북한의 인권 상황, 특히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네, 신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was appointed by the United Nations just recently. Formally I started in August. 저는 최근 유엔에 의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고 8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가장 긴급한 북한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he overall human rights of the people living in North Korea. 유엔 보고서, 특히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상당히 긴급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와 수용소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 이 시점에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 문제, 특히 식량에 대한 접근 문제입니다.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이 유엔이 부과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량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도적 지원에 관해 살피는 것도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은 앞서 자국의 인권 기록을 검토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I haven't heard about that statement.
But in relation to the possibility to engage 북한의 그 같은 언급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과의 협조나 교류 가능성 문제와 관련해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전임 특별보고관이나 유엔 요원들과 협력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최장 6년간의 임기를 막 시작한 제가 임무를 시작한 후 첫 번째로 할 일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서한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서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유엔 기구와 특별보고관과의 교류가 북한 당국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시점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시도할 겁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신 시점이라 질문하기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북한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습니까? Definitely, that's something that I will have to try to do. 네, 그것은 제가 반드시 시도해야 할 일입니다. 북한의 청취자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으로 6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미얀마에는 40년 동안 군사정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보고관을 시작했을 때도 군사정부가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 교류를 시도했고 어느 시점에서 이 같은 시도가 통했습니다. 이후 미얀마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미얀마 전국을 여행했는데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얀마 사이에 일부 유사점이 있고 동시에 물론 많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북한 정부의 응답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는 현재 유엔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Look, I am a reporter, a United Nations reporter who live in Argentina, in South America. 저는 남미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인도적 범죄를 다룬 경험이 많은 나라고요. 저도 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장군들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행된 범죄에 대한 진실과 정의의 필요를 다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유엔에서 북한과 관련해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주된 관심사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직 안보리는 이 문제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중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이 그 같은 결정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책임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재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처럼 그 같은 과정을 거친 나라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지켜봅시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이외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This is something that the United Nations is addressing, and in particular, you may know that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를 결정한 2명의 전문가 그룹이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물론 이미 다른 많은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 국가가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에 많은 나라들이 동의하고 일부 나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이 방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전문가 그룹과 교류하고 책임 문제에 대한 보고서에 담긴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responding and has been.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응하고 있고 현재 전략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서 COI 설치와 COI 보고서가 매우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전략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도구와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엔의 목표, 특히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최종 목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과 모든 사람들의 식량권에 대한 존중 같은 문제들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해 어떤 기회가 있는지 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When you work in human rights, you don't have a top. 인권과 관련해 일할 때 최고 관심사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당하는 수감자들을 볼 때, 동시에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볼 때 어디에 최우선을 둬야 할까요? 따라서 구체적인 최고 관심사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전체적인 인권 상황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교류를 위해 시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경험을 볼 때 아마도 교류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반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입장입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제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관련 우려국들과 대화를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제가 처음 해야 할 일은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막 일을 시작했고 가능한 모든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BOA는 하루 6시간씩 북한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신임 특별 보고관으로서 인권 유린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까?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are able to broadcast in some provinces in North Korea. BOA가 북한에 방송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제가 유엔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유엔은 다른 의도 없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움을 줄 용의가 있는 기구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보고관이자 독자적인 전문가입니다. 저는 어떤 나라의 이익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엔의 원칙에 따라 대응할 뿐입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을 도우려는 의도 이외에 다른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단독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대담에는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사망자 수가 생존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있지만 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제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과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올해 들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사망자 수가 생존자를 추월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정전 63주년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850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6만 7,180명으로 생존자 6만 3,670명보다 많았습니다. 이산가족 사망자 비율은 올해 2월 50.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돌파했고 이어 그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연구위원입니다. 올해 2월만 하더라도 이제 사망자 비율이 50.4%였는데요. 불과 좀 4개월 만에 51.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망자가 많아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사망자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상봉 신청자의 상당수가 80대 이상의 초고령층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상봉 신청자 가운데 80대 이상은 60.4%입니다. 7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4.4%에 달합니다. 2014년 기준 50대에서 60대 연령층의 기대 여명이 평균 25년 3개월인 점에 비추어 앞으로 25년 후엔 이산가족 신청자들이 모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평균 기대 여명은 7년 9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대부분 사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들이 사망하기 전 한 번이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려면 한 해 7,200명이 상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봉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북한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15년간 모두 20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23,600여 명이 만났습니다. 그나마 2000년대 초반과 중반엔 해마다 설이나 추석 등을 계기로 두세 차례 정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2009년 이후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평균 이산가족 상봉자 수는 1,540명 정도로 같은 기간 사망자 수 3,8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전망이 더 어둡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계속된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높아진 때문입니다. 과거 남북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만큼은 조건 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한국 정부도 지금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한국 정부 대북 정책의 최우선 현안이지만 지금은 이를 거론할 상황이 아닐 정도로 엄중하다며 이산가족 상봉 제한 등 선제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또한 추석을 한 달여 앞둔 현 시점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연구위원은 추석에 맞춰 상봉 행사를 가지려면 준비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쯤 남북한 당국이 협의를 가져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달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인 49%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1.5%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5.5%에 그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개성공단 폐쇄 6개월을 맞아 한국통일부에 또다시 방북 신청을 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한국 측 자산처리 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하고 생산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방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듭 방북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 방문은 적절치 않다면서 방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에도 2차례 방북 신청을 냈지만 통일부는 모두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의 조업권도 북한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대한 조업권 판매 대금은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와 정보당국의 소식통이 최근 북한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것으로 한국의 연합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한 것은 이미 알려졌으나 동해 NLL 쪽 조업권까지 판매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중개무역회사를 거쳐 중국 어선들이 한반도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조건 판매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해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락했지만 이 협약에 따른 조업구역에 NLL 인근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해 NLL 근처에서
900에서 10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하는 것으로 식별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중국에 조업권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과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동해 NLL 일대에서 중국 어선이 활동 중이라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유관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조업권 판매 계약으로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500여 척에 이르며 조업 대가는 820억여 원, 미화로 7,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런 규모는 한국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보다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통치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서해와 동해의 어장을 중국 어선들에게 내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배가 노후화됐고 또 그리고 배를 움직일 기름도 없고 그러나 고기가 잡히는 때는 한정돼 있고 이런 선상에서 외환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국과 북한 당국이 보장하면서 민간급을 내셔가지고 일종의 조업 판매권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에 팔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의 조업권 판매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 어민들에게 어업을 독려해왔던 모습과 이율 배반적인 형태라며 조업권 판매 대금은 모두 김 위원장의 통치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획량을 늘리라고 지시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어선들을 대거 끌어들여 조업 환경을 악화시킨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어민들은 최고 지도자의 독려 아래 물고기 대풍을 이루기 위해 바다로 나갔고 무리한 조업은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5월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사회 전 분야를 총동원한 70일 전투 기간에는 서해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침몰해 선원 8명이 모두 숨지는 등 서해와 동해에서 북한 어민들의 조난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캐나다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계획하던 20대 청년이 경찰과 대치 끝에 사살됐습니다. 네. 자세한 사정 알아보겠고요.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는 운동이 최근 중고등학교로까지 확산하자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미 공군이 전투기 조종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이어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캐나다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폭 테러를 계획하던 용의자가 경찰에 사살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크고 작은 테러와 민간인 공격을 일삼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심취해서 캐나다 대도시의 공공장소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20대 청년이 경찰과 대치 중에 사살됐습니다. 네.
이 캐나다 연방 경찰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에런 드라이버라는 이름의 이 20대 중반 테러 모의 용의자가 캐나다 주요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다가 당국의 추적을 받게 되는데요. 예. 어젯밤에 온타리오주에 있는 집을 포위하고 진압 작전을 펴던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예. 최근 유럽 등의 서방 국가에서 이민자나 난민 출신이 테러를 저지르거나 민간인 공격을 일삼은 사례는 있었는데 이번에 사살된 용의자는 캐나다 현지인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 태생인 걸로 알려졌고요. 예. CBC 뉴스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전형적인 캐나다 현지의 백인 중산층 가정 출신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사망한 용의자가 이전에도 경찰의 주목을 받은 일이 있군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에런 드라이버가요. 지난해 ISIL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사법당국은 이 드라이버를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사용 금지와 이동 제한 등을 명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극단주의 단체를 추종하던 사람이 이 청년도 그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캐나다에서 실제로 테러 공격을 감행했던 사건이 있었군요. 예, 이 서방에서는 일단 그 테러 단체나 극단주의 단체의 이념과 활동에 동조해서 현지에 살면서 자발적으로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 영어로 lone wolf, 다시 말해서 외로운 늑대라고 부르는데요. 예. 지난 2014년 이슬람으로 개종한 20대 남성이 퀘벡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군인 2명을 치고 도주하다가 사살됐고요. 예. 비슷한 시기에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국회의사당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캐나다 국적 30대 남자가 총기를 난사해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각각의 사건에서 한 명씩 희생자가 나섰습니다. 네, 중국에서 독립을 해야 한다. 이런 운동이 홍콩에서 이 학생 또 젊은 층 사이에까지 확산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홍콩 대학교의 학생회 신문이 최근 2달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설문 대상자의 61%가 당장 홍콩 독립투표가 진행된다면 찬성의 표를 던지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지난 2014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37%가 나왔던 데 비해서 크게 네. 높아진 수치인데요. 두 배군요, 거의. 그렇죠. 예. 같은 해 홍콩 각 지역에서 그 우산을 들고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진행한 우산 혁명 이후 젊은 층 사이에 이 독립 의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걸로 현지에서는 그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중고등학교에서도 독립운동 지지 단체가 결성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홍콩 언론이 일제히 전한 내용인데요. 홍콩 사회가 중국 정부와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본토파 단체인 본토관주조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최소한 14개 중고등학교에서 결성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처럼 홍콩 독립운동단체가 각급 학교 내에 퍼지게 된 게 지난 4월 결성된 본토파 기구인 학생동원이란 이름의 단체가 9월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단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예. 독립운동 지지 활동을 확산시키자는 메시지를 내놓은 데 따른 거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예. 학생동원이라는 기구가 본토관주조, 저희가 한자를 그대로 옮겨놔서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운동을 주도한 셈인데 이 학생동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구입니까? 홍콩 자결의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자치 역량을 키우는 걸로 목표로 하는 기구인데요. 예.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홍콩이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독립국가로 만드는 것을 준비하는 모임인데요. 예. 이 학생동원 측은 홍콩 독립을 선전하기 위한 거리 홍보대회를 늘릴 것이라면서 독립을 지지하는 다른 중고등학생 단체와 협력하기 위해서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홍콩 당국이 이런 움직임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홍콩 교육부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요. 학교에서 어떠한 친독립 주장이나 활동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독립을 선전하기 위한 어떠한 조직도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국은 이어서 학생 동원과 본토관주조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활동 강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예, 홍콩이 독립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홍콩에서는 곧 선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격인 입법원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네.
내일 10일 마감 시한을 앞둔 선거 공보물을 놓고 검열 논란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이 홍콩 우정당국이 선거 공보물을 일일이 검열해서 홍콩 독립주의자로 알려진 후보들의 공보물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벌어지는 건데요. 예. 이에서 독립주의 후보들은 공보물 일부를 백쥐로 인쇄하거나 자신의 공약을 자세히 적은 별도 인쇄물을 제작해서 거리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당국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 공군이 전투기 조종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군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예. 원래 필요한 전투기 조종사 수가 한 3,500명인데 현재 5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이 부족한 조종사 수가 한 70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필요한 인원의 21%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예. 데이비드 골드파인 공군 참모총장은 이 위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데버러 제임스 미 공군 장관은 이런 상태라면은 몇 년 안에 무려 1,000명이 부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최근에 민간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군 출신 조종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요인이고요. 네. 잦은 해외 배치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를 부담으로 느끼고 자발적으로 공군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예산 삭감에 따른 훈련 부족도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이 됐습니다. 골드파인 공군 참모총장은 1980년대 자신이 대위였을 때는 1년에 3차례 대규모 공군 훈련과 한 차례 육군 훈련에 참여했는데 예. 뭐 요즘 조종사들이 받는 훈련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 항공사로 옮기는 사람들이 파일럿들이 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공군이 이 공군 차원에서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조종사들이 공군에 오래 복무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보너스 액수를 좀 늘릴 계획입니다. 예. 현재 그 공군 조종사들은 훈련 과정을 끝낸 뒤에 10년 동안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이후 근무를 연장하는 조종사들은 한 해 25,000달러의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액수가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공군은 이 보너스 액수를 한 해 48,000달러로 올리는 안을 의회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연방 하원이요. 오히려 공군이 제안한 액수를 더 올려서 예. 한 해 6만 달러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역시 조종사 부족 현상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요즘 미군이 무인기도 많이 이용하는데 네. 무인기 조종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현재 미 공군이 그 근무 연장을 신청하는 무인기 조종사들한테 1년에 2만 5천 달러 보너스를 지급하는데요. 이를 또 3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고려 중입니다. 공군은 또 F-16 전투기 조종사들의 훈련을 위해서 새로 공군기지 2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 중인데요. 올해 말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경기가 서서히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올림픽 소식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10일에도 미국 대표팀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 도합 6개의 메달을 쓸어 담아서 207개의 출전국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예. 특히 미국 여자 계영팀을 이끈 KT 레데키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만 3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남한과 북한도 동시에 메달을 수확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올림픽 사격센터에서 열린 남자 50m 권총 결선에서는 한국의 진종호 선수가 지난 2008년 베이징, 또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따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예. 같은 종목에서 북한의 김성국 선수가 진종호 선수하고 끝까지 경쟁했는데요. 김성국 선수는 결선 경기 중반까지 진종호 선수를 앞서기도 했는데 예. 결국 진종호와 베트남의 호황순 빈에 이어서 최종 3위를 기록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성국 선수가 시상식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인상적인 말을 남겨서 화제인데요. 네. 1위에 오르지 못한 건 아쉽다면서
둘이 하나가 되면 더 큰 하나의 메달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입을 열었는데 예. 1등과 3등이 하나의 조선에서 나오면 더 큰 메달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북한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남북한 통일을 의미하는 발언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날 북한은 여자 탁구 단식에서도 김송희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해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의 종합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금메달 소식은 없군요. 네. 자, 각국 메달 집계 끝으로 좀 해볼까요?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 현재 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0개로 지금까지 총 32개의 메달을 수확한 미국이 종합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또 금메달 10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 중국 2위고요. 일본이 금메달 6개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기록 중인 한국은 8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편 이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어제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멕시코를 1-0으로 물리치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예, 올림픽 소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양덕 낮 기온은 33도, 안주 수풍 30도, 남포 강계 희천은 32도, 구성 신의주 29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구름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 해주가 33도, 용현 31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부분 맑겠습니다만 구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함흥 낮 최고 기온 31도, 원산 33도, 심포 28도, 장진 풍산 27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끼는 날씨입니다. 청진, 웅기, 성진 낮 기온 28도, 삼지연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2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1m 아래,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 아래로 비교적 잔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8월 1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오늘부터 하루 3시간씩 휴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언론들은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어제 알레포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각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군 측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휴전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러시아는 전투기 공습을 강화하고 시리아 정부군도 알레포 라무사 지구로 진격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알레포에 통폭탄이 투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탄에 염소가스가 들어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폭발이 일어난 뒤 숨쉬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유엔은 알레포에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주당 24시간에서 48시간의 휴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한 소탕 작전을 벌여 지금까지 4만 5천 명의 반군들을 물리쳤다고 국제연합군의 션 맥파렌드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맥파렌드 사령관은 어제 ISIL 반군들이 쇠퇴하고 있다며 정확한 수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남은 반군 수는 15,000명 선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맥파렌드 사령관은 또 ISIL이 모든 전선에서 후퇴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와 시리아군은 영토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라크와 시리아로 향하는 해외 전사들의 유입이 감소하고 상당수가 싸울 의지나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전투에 임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맥파렌드 사령관은 전했습니다. 맥파렌드 사령관은 그러나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ISIL은 계속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친정부군은 시르테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본부 건물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르테는 사망한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의 고향으로 ISIL이 본부로 사용하던 건물은 시르테의 상징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리비아 통합정부군은 최근 ISIL로부터 시르테를 탈환하기 위해 치열한 지상전을 벌여왔습니다. 미국도 통합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르테에서 ISIL을 몰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새로 발사한 위성은 중국의 해양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과학기술산업청을 인용해 중국이 어제 발사한 인공위성 가오펜 3호는 우주에서 지상 1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촬영이 가능한 레이더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활동은 지난달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의 페르펙토 야사이 외무장관은 중국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양법과 안보에 관한 법률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오늘 필리핀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만나 지역 안보와 해양 안보 협력에 관해 논의한 뒤 필리핀과 일본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크림반도에서 평화가 아닌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폭력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려는 시도는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사회 기반 시설과 시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우크라이나군과 정보당국이 지난 주말 크림반도에 가하려던 테러 공격을 저지했다며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보낸 단체와의 충돌 과정에서 정보요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남동부 지역에 어제 쿠르드 반군이 벌인 것으로 보이는 2건의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터키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쿠르드 노동자당 반군들은 마르딘주 키질테베 마을의 한 도로에 폭탄을 터뜨려 3명을 살해하고 25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 같은 시각 디야르바키르의 역사 유적지 인근에서는 경찰을 겨냥한 차량 폭탄 테러로 민간인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